인생이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여정이라고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가는 인연에 웃고 울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모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니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운이 조금 더 따라주었을 뿐인 그런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직장인이자 두 아들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탈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치열했던 취업 준비 끝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평범한 과정들이 실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알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생에도 지독한 상처와 분노로 얼룩졌던 소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제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기억을 오늘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은 자식 교육에만큼은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의 뜻을 강요하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죠. 그런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오빠는 명문공대를 졸업해 유능한 개발자가 되었고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여동생은 교대를 나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길었던 취업 준비생 시절을 끝내고 공기업에 입사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남편은 제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따뜻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던 신입사원 시절 실수를 연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게 남편은 때로는 다정한 선배이자 때로는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민경 씨, 무슨 문제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선배님, 제가 실수로 문서를 잘못 보내서. 정말 어떡하죠? 너무 창피해요. 괜찮아요. 신입 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신입 때 결제 대금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적이 있는 거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남편은 제가 큰 실수를 저질러 위기소침해 있을 때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고 때로는 퇴근 후 시간을 내어 제 업무를 미리 검토해주며 실수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제 직속 사수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회사에 적응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이런 친절함은 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일까지 잘하는 만능천사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재 씨는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남들 돕느라 바쁜 와중에도 자기 일은 또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 몰라. 맞아. 나중에 어떤 여자가 성재 씨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그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사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가 곤란해할까 봐 최대한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이러다 정말 저를 놓칠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 물구나무라도 서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힘들 때마다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나 주었던 그를 오랫동안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이토록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남편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의 관계가 깊어지자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의 존재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와 오빠는 집안의 여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조금은 고전적이지만 따뜻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청년이길래 우리 둘째 딸의 마음을 훔쳤는지 아빠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그래, 내 동생 남자친구라니 이 오빠도 구경이나 좀 해보자. 어차피 결혼 얘기도 나온다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인사를 오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괜찮다고 덧붙이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이라니 전혀. 민경이 너랑 결혼할 건데 그럼 언젠가 내 가족이 될 분들이잖아. 오히려 내가 더 빨리 뵙고 싶었어. 정식으로 첫인사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며칠 후 남편은 최고급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들고 저희 집을 찾았고 저희 가족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삭삭하고 예의 바른 남편은 금세 저희 가족의 마음에 쏙 들었고 특히 아버지는 연신 황서방이라 부르며 그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민경아, 아빠는 우리 황서방이 아주 마음에 쏙 든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선하고 바른 게 눈에 보이냐. 어떤 녀석이 우리 딸을 데려가나 걱정했는데 저런 청년이라면 아빠가 쌍수 들고 환영이지. 가족들이 남편을 좋아해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가족의 과한 들뜸이 남편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부담은 무슨. 오히려 빨리 너희 집 식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던데? 다들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보기 좋았어. 사실 우리 집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 자신의 집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자기 집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작은 식당을 하시고 아버지는 은퇴 후 쉬고 계시며 형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깊은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성격이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욕심없고 온순한 성품이셨지만 어머님은 억척스럽고 욕심이 많은 분이셨다고요. 어머님은 많지 않았던 아버님의 월급을 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고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하며 아버님의 자존심을 긁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 순했던 아버님도 언젠가부터는 참지 않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은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마저 달랐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큰아들, 즉 시숙은 한없이 예뻐했지만 아버님을 닮은 남편에게는 늘 무심하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형은 엄마랑 판박이고 난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그래서인지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보다 형을 더 예뻐하셨지. 아버지가 왜 자식들을 차별하냐고 화도 많이 내셨지만 소용없었어. 난 늘 형이 먼저인 엄마한테 서운함을 느끼면서 자랐어. 늘 밝고 긍정적으로만 보였던 남편의 내면에 그런 깊은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의 상처를 내가 평생 옆에서 보듬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저희의 결혼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웃으며 반겨주셨지만 그날의 주인공이어야 할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 우선인 집이다. 혹시라도 내 직장이 좀 좋다고 내 형님 될 사람한테 우월감 느끼거나 하면 혼날 줄 알아라.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형님이라는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공기업에 다니는 저희 부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큰아들 내애보다 잘났다고 생각할까봐 미리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이 옆에서 화를 내며 저를 감싸주었지만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제 눈치를 보며 혹시나 제가 파혼을 결심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민경이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중간에서 정말 잘할게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물론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겠지. 그래도 내가 성재 씨랑 사는 거지 어머님이랑 사는 건 아니잖아. 나는 성재 씨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 내가 다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라는 큰 산이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라는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고 결혼을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오빠 때와 똑같이 6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의 경제권을 쥐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희에게는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형 결혼할 땐 1억이나 지원해 주셨잖아요. 저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대하세요. 서운함을 토로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내뱉은 핑계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난 원래 마음속으로 먼저 장가가는 아들한테만 1억 주기로 정해놨었어. 억울하면 내가 형보다 먼저 장가가지 그랬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란 말입니까? 결국 저희는 양가의 지원금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시댁에 거의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남편부터가 시댁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이 결혼 과정에서 폭발해버린 것이죠. 반면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었고 남편 역시 친정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절이나 생신처럼 꼭 찾아뵈어야 하는 날에만 시댁에 갔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형님이 만든 것이라며 칭찬하고 제 직업을 비하하며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직장만 좋으면 뭐하니? 여자고로 집안일을 야무지게 할 줄 알아야지. 하지만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가슴에 맺힌 한을 생각하며 예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꼬박꼬박 맞받아쳤습니다. 남편 역시 예전처럼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참으면 저까지 무시당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가 강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분한 듯 씩씩거리면서도 더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할 땐 꼭 저희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보내달라, 용돈을 더 달라 요구했지만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지원은 아주버님 댁에 1억이나 해주시고 왜 효도는 저희한테만 바라세요? 어머님 기준에서 저희는 못난 자식, 못난 며느리잖아요. 더 사랑스럽고 잘난 자식한테 효도 받으셔야죠. 시어머니가 그토록 저희에게 의지했던 이유는
정작 애지중지하던 큰아들 내에는 효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의 편애에도 별 관심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휙 가버리는 냉정한 사람이었고, 시숙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도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는 사람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을 견디지 못한 시아버님은 결혼 5년 만에 황혼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이혼한 시아버지를 챙기는 저희를 보며 그 인간 밥 사줄 돈 있으면 나나 줘라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시아버지께 받은 세뱃돈을 슬쩍 빼앗으려다 제게 제지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식당 장사가 안 된다며 저희를 불러내 실컷 음식을 팔아주고는 뒷정리를 돕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음식값에 노동비까지 붙여 20만 원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는 결혼 8년 만에 청약에 당첨되어 수도권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와 시샘을 퍼부었습니다. 너희들 돈 없다더니 언제 이런 좋은 집에 들어올 돈을 모았냐? 우리 큰아들이 이런 집에 먼저 살았어야 했는데 너 운 좋게 이런 아파트 살게 됐다고 우쭐대지 마라. 하지만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큰아들 시숙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장사는 2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고 현실적인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시숙은 빚만 떠안은 채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망한 시숙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아주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숙을 데리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방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형을 데리고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 집에 방 남잖아요.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도 시어머니와 시숙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애들은 한 방 같이 쓰게 하고 내가 시숙 좀 데리고 살아라. 상심이 클 테니 밥도 좀 잘 해먹이고. 어머님,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지 아주버님이랑 결혼했습니까? 그렇게 애틋하고 대성할 아들은 어머님이 직접 데리고 사세요. 기가 찼던 저희는 끝까지 버티는 두 사람을 문밖으로 겨우 밀어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 거의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형이 망하니까 그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것 같아. 이젠 정말 어머니를 완전히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당신 마음고생 너무 시킨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천륜을 끊는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그 힘든 결정을 저는 묵묵히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저희 부부가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커다란 캐리어를 든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저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고약한 것들아,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명절에도 안 오고 너희 같은 후레자식들은 또 없을 거다. 황당해하는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장사가 안 돼 식당 문을 닫게 되었고 백수 아들 시숙은 얼마 전 재취업에 성공해 독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갈 곳 없는 자신을 저희가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희에게 주었던 수많은 상처는 까맣게 잊은 채 필요할 때만 부모 행세를 하려는 그 뻔뻔함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왜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까?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큰아들은 이제 자리 잡았으니 어머니는 그 자랑스러운 아들 집에 가서 사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소리를 질렀지만 저희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핏줄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내해야 하는 관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되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을 헤맸지만 결국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저희만의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인생이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여정이라고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가는 인연에 웃고 울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모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니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운이 조금 더 따라주었을 뿐인 그런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직장인이자 두 아들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탈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치열했던 취업 준비 끝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평범한 과정들이 실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알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생에도 지독한 상처와 분노로 얼룩졌던 소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제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기억을 오늘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은 자식 교육에만큼은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의 뜻을 강요하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죠. 그런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오빠는 명문공대를 졸업해 유능한 개발자가 되었고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여동생은 교대를 나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길었던 취업 준비생 시절을 끝내고 공기업에 입사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남편은 제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따뜻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던 신입사원 시절 실수를 연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게 남편은 때로는 다정한 선배이자 때로는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민경 씨, 무슨 문제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선배님, 제가 실수로 문서를 잘못 보내서. 아, 정말 어떡하죠? 너무 창피해요. 괜찮아요. 신입 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신입 때 결제 대금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적이 있는 거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남편은 제가 큰 실수를 저질러 위기소침해 있을 때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고, 때로는 퇴근 후 시간을 내어 제 업무를 미리 검토해주며 실수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제 직속 사수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회사에 적응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이런 친절함은 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일까지 잘하는 만능천사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재 씨는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남들 돕느라 바쁜 와중에도 자기 일은 또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 몰라. 맞아. 나중에 어떤 여자가 성재 씨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그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사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가 곤란해할까 봐 최대한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이러다 정말 저를 놓칠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 물구나무라도 서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힘들 때마다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나 주었던 그를 오랫동안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이토록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남편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의 관계가 깊어지자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의 존재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와 오빠는 집안의 여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조금은 고전적이지만 따뜻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청년이길래 우리 둘째 딸의 마음을 훔쳤는지 아빠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그래, 내 동생 남자친구라니 이 오빠도 구경이나 좀 해보자. 어차피 결혼 얘기도 나온다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인사를 오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괜찮다고 덧붙이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이라니 전혀. 민경이 너랑 결혼할 건데 그럼 언젠가 내 가족이 될 분들이잖아. 오히려 내가 더 빨리 뵙고 싶었어. 정식으로 첫인사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며칠 후 남편은 최고급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들고 저희 집을 찾았고 저희 가족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삭삭하고 예의 바른 남편은 금세 저희 가족의 마음에 쏙 들었고 특히 아버지는 연신 황서방이라 부르며 그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민경아, 아빠는 우리 황서방이 아주 마음에 쏙 든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선하고 바른 게 눈에 보이냐. 어떤 녀석이 우리 딸을 데려가나 걱정했는데 저런 청년이라면 아빠가 쌍수 들고 환영이지. 가족들이 남편을 좋아해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가족의 과한 들뜸이 남편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부담은 무슨. 오히려 빨리 너희 집 식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던데? 다들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보기 좋았어. 사실 우리 집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 자신의 집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자기 집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작은 식당을 하시고 아버지는 은퇴 후 쉬고 계시며 형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깊은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성격이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욕심없고 온순한 성품이셨지만 어머님은 억척스럽고 욕심이 많은 분이셨다고요.
어머님은 많지 않았던 아버님의 월급을 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고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하며 아버님의 자존심을 긁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 순했던 아버님도 언젠가부터는 참지 않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은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마저 달랐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큰아들, 즉 시숙은 한없이 예뻐했지만 아버님을 닮은 남편에게는 늘 무심하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형은 엄마랑 판박이고 난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그래서인지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보다 형을 더 예뻐하셨지. 아버지가 왜 자식들을 차별하냐고 화도 많이 내셨지만 소용없었어. 난 늘 형이 먼저인 엄마한테 서운함을 느끼면서 자랐어. 늘 밝고 긍정적으로만 보였던 남편의 내면에 그런 깊은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의 상처를 내가 평생 옆에서 보듬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저희의 결혼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웃으며 반겨주셨지만 그날의 주인공이어야 할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 우선인 집이다. 혹시라도 내 직장이 좀 좋다고 내 형님 될 사람한테 우월감 느끼거나 하면 혼날 줄 알아라.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형님이라는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공기업에 다니는 저희 부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큰아들 내애보다 잘났다고 생각할까봐 미리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이 옆에서 화를 내며 저를 감싸주었지만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제 눈치를 보며 혹시나 제가 파혼을 결심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민경이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중간에서 정말 잘할게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물론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겠지. 그래도 내가 성재 씨랑 사는 거지 어머님이랑 사는 건 아니잖아. 나는 성재 씨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 내가 다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라는 큰 산이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라는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고 결혼을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오빠 때와 똑같이 6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의 경제권을 쥐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희에게는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형 결혼할 땐 1억이나 지원해 주셨잖아요. 저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대하세요. 서운함을 토로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내뱉은 핑계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난 원래 마음속으로 먼저 장가가는 아들한테만 1억 주기로 정해놨었어. 억울하면 내가 형보다 먼저 장가가지 그랬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란 말입니까? 결국 저희는 양가의 지원금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시댁에 거의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남편부터가 시댁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이 결혼 과정에서 폭발해버린 것이죠. 반면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었고 남편 역시 친정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절이나 생신처럼 꼭 찾아뵈어야 하는 날에만 시댁에 갔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형님이 만든 것이라며 칭찬하고 제 직업을 비하하며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직장만 좋으면 뭐하니?
여자고로 집안일을 야무지게 할 줄 알아야지. 하지만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가슴에 맺힌 한을 생각하며 예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꼬박꼬박 맞받아쳤습니다. 남편 역시 예전처럼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참으면 저까지 무시당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가 강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분한 듯 씩씩거리면서도 더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할 땐 꼭 저희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보내달라, 용돈을 더 달라 요구했지만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지원은 아주버님 댁에 1억이나 해주시고 왜 효도는 저희한테만 바라세요? 어머님 기준에서 저희는 못난 자식, 못난 며느리잖아요. 더 사랑스럽고 잘난 자식한테 효도 받으셔야죠. 시어머니가 그토록 저희에게 의지했던 이유는 정작 애지중지하던 큰아들 내에는 효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의 편애에도 별 관심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휙 가버리는 냉정한 사람이었고, 시숙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도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는 사람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을 견디지 못한 시아버님은 결혼 5년 만에 황혼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이혼한 시아버지를 챙기는 저희를 보며 그 인간 밥 사줄 돈 있으면 나나 줘라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시아버지께 받은 세뱃돈을 슬쩍 빼앗으려다 제게 제지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식당 장사가 안 된다며 저희를 불러내 실컷 음식을 팔아주고는 뒷정리를 돕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음식값에 노동비까지 붙여 20만 원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는 결혼 8년 만에 청약에 당첨되어 수도권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와 시샘을 퍼부었습니다. 너희들 돈 없다더니 언제 이런 좋은 집에 들어올 돈을 모았냐? 우리 큰아들이 이런 집에 먼저 살았어야 했는데 너 운 좋게 이런 아파트 살게 됐다고 우쭐대지 마라. 하지만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큰아들 시숙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장사는 2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고 현실적인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시숙은 빚만 떠안은 채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망한 시숙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아주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숙을 데리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방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형을 데리고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 집에 방 남잖아요.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도 시어머니와 시숙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애들은 한 방 같이 쓰게 하고 내가 시숙 좀 데리고 살아라. 상심이 클 테니 밥도 좀 잘 해먹이고. 어머님,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지 아주버님이랑 결혼했습니까? 그렇게 애틋하고 대성할 아들은 어머님이 직접 데리고 사세요. 기가 찼던 저희는 끝까지 버티는 두 사람을 문밖으로 겨우 밀어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 거의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형이 망하니까 그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것 같아. 이젠 정말 어머니를 완전히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당신 마음고생 너무 시킨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천륜을 끊는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그 힘든 결정을 저는 묵묵히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저희 부부가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커다란 캐리어를 든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저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고약한 것들아,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명절에도 안 오고 너희 같은 후레자식들은 또 없을 거다. 황당해하는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장사가 안 돼 식당 문을 닫게 되었고 백수 아들 시숙은 얼마 전 재취업에 성공해 독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갈 곳 없는 자신을 저희가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희에게 주었던 수많은 상처는 까맣게 잊은 채 필요할 때만 부모 행세를 하려는 그 뻔뻔함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왜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까?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큰아들은 이제 자리 잡았으니 어머니는 그 자랑스러운 아들 집에 가서 사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소리를 질렀지만 저희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핏줄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내해야 하는 관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되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을 헤맸지만 결국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저희만의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인생이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여정이라고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가는 인연에 웃고 울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모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니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운이 조금 더 따라주었을 뿐인 그런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직장인이자 두 아들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탈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치열했던 취업 준비 끝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평범한 과정들이 실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알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생에도 지독한 상처와 분노로 얼룩졌던 소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제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기억을 오늘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은 자식 교육에만큼은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의 뜻을 강요하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죠. 그런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오빠는 명문공대를 졸업해 유능한 개발자가 되었고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여동생은 교대를 나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길었던 취업 준비생 시절을 끝내고 공기업에 입사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남편은 제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따뜻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던 신입사원 시절 실수를 연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게 남편은 때로는 다정한 선배이자 때로는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민경 씨, 무슨 문제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선배님, 제가 실수로 문서를 잘못 보내서. 아, 정말 어떡하죠? 너무 창피해요. 괜찮아요. 신입 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신입 때 결제 대금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적이 있는 거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남편은 제가 큰 실수를 저질러 위기소침해 있을 때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고, 때로는 퇴근 후 시간을 내어 제 업무를 미리 검토해주며 실수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제 직속 사수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회사에 적응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이런 친절함은 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일까지 잘하는 만능천사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재 씨는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남들 돕느라 바쁜 와중에도 자기 일은 또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 몰라. 맞아. 나중에 어떤 여자가 성재 씨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그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사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가 곤란해할까 봐 최대한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이러다 정말 저를 놓칠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 물구나무라도 서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힘들 때마다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나 주었던 그를 오랫동안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이토록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남편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의 관계가 깊어지자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의 존재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와 오빠는 집안의 여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조금은 고전적이지만 따뜻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청년이길래 우리 둘째 딸의 마음을 훔쳤는지 아빠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그래, 내 동생 남자친구라니 이 오빠도 구경이나 좀 해보자. 어차피 결혼 얘기도 나온다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인사를 오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괜찮다고 덧붙이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이라니 전혀. 민경이 너랑 결혼할 건데 그럼 언젠가 내 가족이 될 분들이잖아. 오히려 내가 더 빨리 뵙고 싶었어. 정식으로 첫인사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며칠 후 남편은 최고급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들고 저희 집을 찾았고 저희 가족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삭삭하고 예의 바른 남편은 금세 저희 가족의 마음에 쏙 들었고 특히 아버지는 연신 황서방이라 부르며 그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민경아, 아빠는 우리 황서방이 아주 마음에 쏙 든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선하고 바른 게 눈에 보이냐. 어떤 녀석이 우리 딸을 데려가나 걱정했는데 저런 청년이라면 아빠가 쌍수 들고 환영이지. 가족들이 남편을 좋아해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가족의 과한 들뜸이 남편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부담은 무슨, 오히려 빨리 너희 집 식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던데? 다들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보기 좋았어. 사실, 우리 집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 자신의 집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자기 집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작은 식당을 하시고 아버지는 은퇴 후 쉬고 계시며 형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깊은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성격이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욕심없고 온순한 성품이셨지만 어머님은 억척스럽고 욕심이 많은 분이셨다고요. 어머님은 많지 않았던 아버님의 월급을 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고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하며 아버님의 자존심을 긁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 순했던 아버님도 언젠가부터는 참지 않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은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마저 달랐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큰아들, 즉 시숙은 한없이 예뻐했지만 아버님을 닮은 남편에게는 늘 무심하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형은 엄마랑 판박이고 난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그래서인지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보다 형을 더 예뻐하셨지. 아버지가 왜 자식들을 차별하냐고 화도 많이 내셨지만 소용없었어. 난 늘 형이 먼저인 엄마한테 서운함을 느끼면서 자랐어. 늘 밝고 긍정적으로만 보였던 남편의 내면에 그런 깊은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의 상처를 내가 평생 옆에서 보듬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저희의 결혼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웃으며 반겨주셨지만 그날의 주인공이어야 할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 우선인 집이다. 혹시라도 내 직장이 좀 좋다고 내 형님 될 사람한테 우월감 느끼거나 하면 혼날 줄 알아라.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형님이라는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공기업에 다니는 저희 부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큰아들 내애보다 잘났다고 생각할까봐 미리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이 옆에서 화를 내며 저를 감싸주었지만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제 눈치를 보며 혹시나 제가 파혼을 결심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민경이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중간에서 정말 잘할게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물론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겠지. 그래도 내가 성재 씨랑 사는 거지 어머님이랑 사는 건 아니잖아. 나는 성재 씨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 내가 다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라는 큰 산이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라는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고 결혼을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오빠 때와 똑같이 6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의 경제권을 쥐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희에게는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형 결혼할 땐 1억이나 지원해 주셨잖아요. 저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대하세요. 서운함을 토로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내뱉은 핑계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난 원래 마음속으로 먼저 장가가는 아들한테만 1억 주기로 정해놨었어.
억울하면 내가 형보다 먼저 장가가지 그랬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란 말입니까? 결국 저희는 양가의 지원금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시댁에 거의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남편부터가 시댁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이 결혼 과정에서 폭발해버린 것이죠. 반면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었고 남편 역시 친정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절이나 생신처럼 꼭 찾아뵈어야 하는 날에만 시댁에 갔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형님이 만든 것이라며 칭찬하고 제 직업을 비하하며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직장만 좋으면 뭐하니? 여자고로 집안일을 야무지게 할 줄 알아야지. 하지만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가슴에 맺힌 한을 생각하며 예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꼬박꼬박 맞받아쳤습니다. 남편 역시 예전처럼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참으면 저까지 무시당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가 강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분한 듯 씩씩거리면서도 더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할 땐 꼭 저희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보내달라, 용돈을 더 달라 요구했지만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지원은 아주버님 댁에 1억이나 해주시고 왜 효도는 저희한테만 바라세요? 어머님 기준에서 저희는 못난 자식, 못난 며느리잖아요. 더 사랑스럽고 잘난 자식한테 효도 받으셔야죠. 시어머니가 그토록 저희에게 의지했던 이유는 정작 애지중지하던 큰아들 내에는 효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의 편애에도 별 관심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휙 가버리는 냉정한 사람이었고 시숙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도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는 사람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을 견디지 못한 시아버님은 결혼 5년 만에 황혼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이혼한 시아버지를 챙기는 저희를 보며 그 인간 밥 사줄 돈 있으면 나나 줘라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시아버지께 받은 세뱃돈을 슬쩍 빼앗으려다 제게 제지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식당 장사가 안 된다며 저희를 불러내 실컷 음식을 팔아주고는 뒷정리를 돕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음식값에 노동비까지 붙여 20만 원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는 결혼 8년 만에 청약에 당첨되어 수도권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와 시샘을 퍼부었습니다. 너희들 돈 없다더니 언제 이런 좋은 집에 들어올 돈을 모았냐? 우리 큰아들이 이런 집에 먼저 살았어야 했는데 너 운 좋게 이런 아파트 살게 됐다고 우쭐대지 마라. 하지만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큰아들 시숙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장사는 2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고 현실적인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시숙은 빚만 떠안은 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망한 시숙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아주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숙을 데리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방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형을 데리고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 집에 방 남잖아요.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도 시어머니와 시숙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애들은 한 방 같이 쓰게 하고 내가 시숙 좀 데리고 살아라. 상심이 클 테니 밥도 좀 잘 해먹이고. 어머님,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지 아주버님이랑 결혼했습니까?
그렇게 애틋하고 대성할 아들은 어머님이 직접 데리고 사세요. 기가 찼던 저희는 끝까지 버티는 두 사람을 문 밖으로 겨우 밀어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 거의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차단